범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태도와 태도 변화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와 태도 변화에서 이제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시면, 태도는 어떤 종류의 자극에 대하여 특정 종류의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선유 경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그게 태도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경향, 선유 경향이기 때문에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태도가 행위랑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너 그게 태도가 뭐야 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면 너 행동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 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삐딱하게 서 있는 아이가 뭐 태도가 굉장히 내 앞에서 공손하기는 보통은 어려우니까, 뭔가 태도도 삐딱하니까 내 앞에서 그 삐딱하게 서 있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태도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태도하고 태도 변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라고 하면, 태도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꼭 행위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 변화를 통해서 행위 변화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 사역 심리학자들이 해야 하는 과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이끌어낼 때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걸 이제 관심이 있어 하니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태도는 특성이 있는데,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이고요. 태도는 신념의 조직이고,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태도는 특정 반응을 보이려는 성향들의 조직체이고, 태도는 선택적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신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신념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 그게 아무래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태도는 지속적이기가 쉽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죠. 나한테 맨날 삐딱했던 애가 어떤 일을 계기로, 그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태도가 공손하게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지? 저 사람은 별로야. 이 상황이 진짜 짜증스러워. 뭐 이렇게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거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되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지속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도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도가 어떤 선택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삐딱한 아이와 저에게 호의적인 아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오늘 공부하고 다시 복습해 이렇게 얘기하면, 호의적인 아이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삐딱한 아이는 아까 다 들어서 다 아는데 뭘 또 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태도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것이 태도로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도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나네요.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더 진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사실은요, 동일한 커피였어요. 아, 그래요?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맛이.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어요.
예, 여러분 보셨죠? 뭐 영상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에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커피를 마시기 전에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과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000원보다 이제 4,000원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맛을 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없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면 태도가 달라지니까 뭔가를 접했을 때 그걸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어떤 인지, 그죠?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면 객관적인 어떤 어, 상황도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가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사치를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유하게 보여요. 눈도 크고 막 이게 좀 화려하게 생겨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백을 저희 대학 졸업하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이게 약간 명품스러운 백이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그 백 되게 비싸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이거 길거리에서 15,000원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 안 그래도 내 사촌이 나보더니 언니 뭐 이렇게 백을 비싼 걸 써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게 패턴이 약간 그 명품 유사품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화려하게 생기니까 조금 좋은 물건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15,000원짜리 그냥 물건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친구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걸 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백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백일지라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되게 길거리에 허름한 사람이 뭐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닌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 실제 에르메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막 재벌 사모님이 그냥 에르메스 가품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건 진짜일 거야. 새로 나온 디자인인가 뭐 이게 잘 못 보던 거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과 이제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행동이나 평가나 그죠? 이 인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태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도 변화를 시킬 때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의 뭐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태도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거의 뒤에 보시면 일단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이론에서는 태도를 보통 이제 변화시킬 때 SR 모델의 근거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화, 그죠? 우리 스키너하고 파울로 배웠는데 어떤 조건을 줘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모방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그지? 뭐 장난감 사줄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장난감 뺏을 거야 라고 하거나 이렇게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화를 통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형이 뭐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거 사람들이 막 형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보고 공부 잘하는 건 이렇게 칭찬받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동물은 사실 모델링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를 보면서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드러 같은 경우에도 행동의 모델이 되는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모델링 효과가 있어서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교 애가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해라라고 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 친구들을 막 만나게 했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보기에 그분들이 꽤 멋있어 보였겠죠. 이제 좋은 정장을 입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좋은 차도 타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말이면서 멋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태도를 바뀌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학습 이론에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 학습 이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SR 모델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을 하니까 해서 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라고 하는 인지 과정을 이해하기는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걔는 블랙박스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모델을 보여줬을 때 얘가 어떤 행위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변화를 통해서 이제 태도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델링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 the way that's up, came out, feel like going home now. Fails and turns to luck, words aren't making it, it seems. Whip hand and join fire. Cut the ground, better take just about out from under one. Now the left is up, struck up a grapple up and down. Hip hustling higher, fire. On the cloud, turning round, down and still be all up and up. Lay down, get on, we all fall down. Lay down, get up, if we all fall down. Get up, get on, we all fall down, down. We don't get up, we all fall down. Get up, get up, if we all fall down. Lay down, we all fall down, Like I'm feeling okay, baby, going out so right. Pick and fixing a fire now. I'm by the hip, standing still, moving up, going round and round. They don't get on, we all fall down. We don't get up, if we all fall down. Get up, get on, we all fall down, We don't get up, we all fall down. Get up, get on, if we all fall down. They don't, we all fall down, They don't get up, we all fall down. They don't get up, we all fall down. Get up, get on, we all fall down, We don't get up, we all fall down. Get up, get on, we all fall down. we all fall down. 예,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타인의 행위를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행위를 이제 모방하는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어떤 행동에도 그게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돌을 주워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워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정보가 돼서 다른 사람 행위를 따라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또 정보가 돼서 나도 사겠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타인의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하이드의 균형 이론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불균형 상태를 참지 못하고 이제 균형 상태로 가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행위 변화라고 하거나 태도 변화라는 건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균형 상태로 가고 싶어요. 그럼 갈 때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해보는 건 태도 변화를 해요. 왜냐하면 행위 변화보다는 태도 변화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 중에 실제 일어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는 머릿속에서 바꾸면 되는데 행위는 실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균형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균형 상태가 아닌 불균형 상태가 되게 불편해서 균형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1차적으로 먼저 태도를 먼저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덜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태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죠.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긍정이거나 두 가지가 부정이고 한 가지가 긍정인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인과 시어머니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부인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데 둘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부인이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남편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긍정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차피 O와 X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 사람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X가 내 부인한테 이렇게 부인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어머님과 조금 거리를 두면 균형 상태로 갈 수가 있죠. 아니면 어때요? 내 부인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해서 부인을 싫어하면 어머니랑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딱 달라붙어서 부인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부정이고 한 가지가 긍정이면 균형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태도 중에 하나를 변화시켜서 균형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도 변화를 일으킬 때 늘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 상태인데 그거를 깨서 불균형 상태로 만들었다가 이 사람이 스스로 태도를 변화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거 되게 불편하지 않냐? 저 사람은 훨씬 더 너만큼 일하고 훨씬 더 좀 많은 돈을 버는데 너는 왜 이거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적은 돈을 벌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다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똑같은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본인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태도를 변화시켜 보는 거죠. 아니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죠?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랑 같은 일을 하지만 직급이 저 사람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균형 상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가서 막 따지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불평등한 일을 행하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 다시 균형 상태로 이렇게 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태도를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일부러 불균형 상태를 야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되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게 옳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주방세제 쓰고 있잖아. 그래요? 주방세제 나 쓰고 있어. 나 깨끗하게 설거지 잘하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근데 말이야 네가 사용하는 그 주방세제 되게 알고 보면 세균이 잘 안 닦이는 주방세제라고 내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이제까지 주방세제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균형 상태가 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내 주방 상태 세제가 별로 안 좋다고?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제 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말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균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주방 세제를 다른 걸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그 안 좋은 주황세제 안 쓰니까 다시 편안해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균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에이, 그런 거 됐어.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의 태도 변화나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네 얘기 들으니까 세제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태도 변화와 행위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그죠? 어떤 뭐 새로운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균형 상태를 깨트려요. 보험 없으세요? 보험 필요한데? 막 이렇게. 이제까지 없이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꼭 필요한데 당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분이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상태는, 균형 이론은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이 사람이 균형 상태로 가고 싶어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나 행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죠. P가 부인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 부인도 엄마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지? 잘 살았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부인이 그 엄마 되게 싫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P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균형 상태가 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부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가 이 화살표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균형 상태로 만들던가, 그지? 만들던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쳐내면서 아니야, 그때 뭐 잠깐 그랬겠지. 내 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를 좋아해라고 하면서 본인이 여전히 세계의 긍정적인 화살표를 본인이 믿고 살던지 이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죠.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은 또 앞에서 설명했지만 균형 이론과 거의 뭐 비슷한 맥락에서 부조화 상태를 싫어하고 사람들은 조화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조화 상태에 있으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부조화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우리 마을 앞에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쌩쌩쌩쌩 달려서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교통안전 표지판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지판을 어디다 설치할까라고 하다가 한 2주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치상 선생님 집 앞에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못생긴 표지판이라고 그 실험에서는 했는데 못생긴 표지판을 못 찾아서 그냥 이런 일반적인 표지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얘를 가지고 와서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표지판을 세우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얘를 위치상 선생님 집 앞에 세우는 게 좋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싫죠. 또 미국 사람이나 그 유럽 사람들은 다 되게 자기 집을 아끼잖아요. 집을 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못생긴 표지판을 우리 집 앞에다 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인지부조화 이론은 어떻게 거를 전제로 하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일관되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2주 전에 교통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2주 후에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일관성이 있죠. 그죠? 이미 뱉은 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2주 전에 설문조사를 안 하고 무작정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좀 표지판이 필요한 것 같아서 표지판을 더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집 앞이 위치가 되게 좋아서 여기다 할까 하는데 그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표지판 설치하는 걸 처음 들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싫어요 라고 할 확률이 2주 전에 설문지를 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못생긴 표지판이 내 집 앞에 서는 게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먼저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그 발들여 놓기, 보통 발들여 놓기 하는 이런 전략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할 때 텐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텐트가 좁아요. 그래서 둘이 있기 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밖이 너무 추운데 저 죄송한데요. 저 너무 추웠는데 발만 좀 조금 텐트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발만 조금 넣어놓는다 그러면 그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서 너무 추워서 내가 무릎까지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요. 그러면 발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죄송한데요. 좀 한 다리는 좀 다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러세요 라고 해서 조금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그 텐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까지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호의와 일치되는 행위를 그죠? 일관성 있게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정치인 중에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상황이 그 좀 적대적인 의원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면 모두 이제 상대편은 적대적이잖아요. 그 사람과 협력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그 워낙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의견을 대립되니까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플랭클린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자. 그죠? 협력을 하자라고 하려다 보니까 상대 의원이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플랭클린이 그 의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꼭 좀 내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이 시중에 구하기 어렵다네요. 그러니 좀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원이 이게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빌려주는 행위가 너무 치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플랭클린이 그 책을 이제 일주일 후에 돌려주면서 감사 편지를 써요.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책도 있다고 하던데 이 책이 참 구하기가 힘든 책인데 그 책도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그 의원이 또 빌려줘요.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굉장히 이게 감사의 편지를 또 써서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시는 분인 거 보니까 좋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곁들여서 다시 책을 반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이 일관성 없는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태도와 그 책을 빌려주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태도는 부정적인데 책을 빌려주는 행위는 호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조화가 생겨요.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태도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부조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조화 상태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죠? 조화 상태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랭클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행위는 이미 했기 때문에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런 책을 읽는 거 보니까 플랭클린이 되게 학식이 높은가 봐. 이런 책을 읽는 거 보니까 플랭클린이 되게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책을 돌려줄 때 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플랭클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야 태도와 행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화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플랭클린이 진짜로 책을 빌릴 의도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플랭클린은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조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던 거에서 긍정적인 호의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태도와의 부조화를 일으키게 하고 싶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이론과 동일하게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됐을 때 조화로 가려고 하면서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화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일부러 부조화 상태를 야기해서 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이 갖고 정당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그 부조화 상태가 일어난다고 했죠. 태도와 상이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정당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 때, 그죠? 친구를 때렸는데 선생님한테 그냥 내가 한 대 맞고 말 걸 친구를 내가 괜히 때렸나 막 이렇게 정당화가 되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의사결정 후에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선택한 것의 단점과 선택하지 않은 것의 장점이 나에게 그 인지 부조화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력의 정당화 상황, 내 노력과 노력의 대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또 부조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냐면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 부조화를 극복을 하겠죠. 정당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 그죠? 아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고 아니 그 친구도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한 대 맞는 게 더 낫겠지 막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정당화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태도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의사결정 후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택한 것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거나 그저 단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적게 보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것에 장점을 낮게 보고 단점을 이렇게 가장해서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의 정당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또 부조화를 겪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어떤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는 되게 엘리트 동아리라서 그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입회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그치? 까다로웠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입회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 동아리의 일원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30년이 흐르고 나서 본인 아들이 다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 동아리 들어가 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현재 그 동아리는 옛날만큼 그 입회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내가 다닐 때만큼 그 동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자부심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쟤는 그 동아리에서 자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인지 부조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래요.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 동아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룹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더 높게 평가하려고 해요. 그죠? 내가 1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조화 상태에 있는 거지. 그죠? 100만 원짜리 샀는데 알고 봤더니 20만 원짜리 가치였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부조화에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는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렵게 들어간 동아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아리여야지 내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가치를 높여서 평가를 하게 돼요. 반면에 아들은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2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도 정당화가 돼요. 근데 본인은 보기엔 얘는 20만 원짜리인 거죠. 그죠? 동일해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그 정도 가치여도 본인은 노력한 거와 이 세임 관계에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한 물건을 100만 원에 산 아버지와 동일한 물건을 20만 원에 산 아들이 그 가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들인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거나 너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적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함을지 않은 거를 느끼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들인 거에 비해서 사람들은 보통 들인 거와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부조화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선택한 아니면 내가 나에게 온 결과를 더 내가 노력한 것에 상응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부조화를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자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아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했을 때, 요 동아리는 아버지에게는 이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아들에게는 요만한 가치가 있어도 조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아지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아지각 이론은 뭐냐면 자신의 태도를 자기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자신의 태도를 자기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닥쳐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싫어했었나?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싫어했었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태도를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 태도를 추론하는 것이 자아지각 이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습에 되게 놀랄 때 있잖아요. 제가 자아에서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에 가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든 멀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자꾸 말을 붙이는데 내가 자꾸 어느 순간 틱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보고 내 태도가 어떻는지를 추론해보는 그런 것이 자아지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흑인 분들을 직접 뵐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리니까 동네에만 있지 시내에 나갈 일이 없고, 그때는 또 실질적으로 시내에 나간다고 해도 흑인 분들을 뵐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안에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흑인을 대면할 때가 언제였냐면 친구들과 같이 대학교생이 돼서 배낭여행을 갔는데, 유럽에 가면 되게 밤 늦게까지 해가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가 이제 놀았는데 파리에서 놀다가 9시가 돼도 나처럼 화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서 한 9시까지 놀다가 뭐 걸어서 이동을 하고 이래서 프랑스 그 외곽에 있는 저희 숙소에 도달을 했으니까 밤 한 11시 정도가 됐어요. 그게 이제 9시까지는 화냈는데 파리에 있을 때는 화냈는데 거기 이제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니까 해가 져서 좀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11시니까 저희도 이제 겁을 먹었죠. 유럽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외곽이었으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 그 흑인 모르겠어요. 청소년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인들은 아니고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몰려서 자기네들끼리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4명이긴 해서 여자 4명이긴 했는데 그 친구들 옆을 이렇게 지나가야지 우리가 그 숙소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 백인 아이들이 몰려있을 때보다 더 느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분명히 흑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날 때릴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짓을 할 것 같고 라고 하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생겼는데, 그걸 티를 내면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의연한 척 하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하고 딱 가까워졌을 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순간에 엄마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막 숙소로 뛰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도 아니었고요. 나한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 몰려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그 위협 대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거죠.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제 속에 있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편견을 봤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서 있는 건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할 거야, 못된 짓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흑인을 증명할 일은 없었지만 드라마를 미드나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흑인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더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그 범죄자 혹은 폭력을 해주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저는 제 속에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맞닥뜨릴 일이 없고 우리가 뭐 인종을 차별하려면 인종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한국 사람만 만나죠. 동네에서 뭐 그렇게 지금처럼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일반화되지 많지도 않았고 또 서울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외국인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을 이렇게 쉽게는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닥뜨릴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 속에 있는 편견도 내가 볼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그때 그 일을 처음 떠오르면서 내가 흑인하고 직면했을 때 내 속에 있는 편견을 내가 본 거죠. 그죠? 흑인에 대한 내 태도를 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보고 나서 아, 내 태도가 이렇구나라는 걸 추론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흑인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왜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렇게 가정하고 있지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그걸 바로 자아지각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아지각 이론은 약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차이점은 인지부조화는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조화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부조화 상태에 있다가 조화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차이점으로 인지부조화는 부조화라고 하는 심리적 과정을 전제하는 반면에 자아지각 이론은 부조화라고 하는 과정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죠? 전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보고 내 태도를 추론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친구를 때리는 행위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왜 내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아니야.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나한테 맞는 게 나았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행동 후에 나온 인지부조화가 태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요. 자아지각 이론에서도 행위가 그죠?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그것이 태도가 어땠는지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두 이론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은 여러분 설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